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국어의 역사를 배우게 될 건데요. 구체적인 각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국어사의 흐름, 역사적 흐름,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우리 한국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원시 한국어가 있었겠죠? 우가. 그러다가 원시 한국어에서 두 가지 흐름이 갈라져 나옵니다. 부역의 언어와 한계 언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족국가 시대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삼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역의 언어에서 고구려어가 뻗어나가고 한계 언어가 나머지 신라어와 백제어로 이어져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신라어는 신라의 수도가 어딘가요? 경주죠. 그래서 신라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서울의 말을 표준어로 삼듯이 경주말이 표준어겠죠. 그래서 경주말을 중심으로 신라어가 이렇게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죠. 통일신라 시대. 그렇게 되면은 고구려어도 신라어로 흡수되고 백제어도 신라어로 흡수되고, 즉 나머지 고구려어나 백제어는 다 뭐가 되겠어요? 사투리가 되겠죠. 그리고 신라어가 전체 통일신라 시대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시대를 이렇게 신라어가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게 될 때까지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대국어라고 이야기해요. 고대국어를 대표하는 언어는 신라어, 꼭 집어 얘기한다면 경주말이 되겠죠. 경주말 중심으로 통일되었다가 이 흐름이 어디 가서 끊기게 되면은 고려가 건국되게 되거든요. 자, 고려의 건국이 918년이에요. 고려가 건국되는 게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경주말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어는 남부지방 언어거든요. 근데 고려가 건국되면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이죠. 그 다음에 조선이 세워지게 되면 조선의 수도는 한양. 그리고 오늘날 서울로 이어지게 되겠죠. 개성이나 한양이나 다 여기가 어디냐면 중부지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남부지방의 언어가 그 고대 국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중부지방 언어가 대표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중심을 이루게 되는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건국까지를 고대 국어 시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다음에는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세 국어라고 하겠지. 중세 국어가 중부지방 언어, 즉 고려와 조선을 거쳐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선시대 후기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 변동이 아주 극심해져요. 임진왜란이 1592년입니다. 사회 변동이 극심해진 것이 그대로 언어에 반영돼서 언어에도 격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역사적 흐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중세국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 변동이 극심해지면은 그래서 언어가 달라졌을 때 그 시기를 우리는 근대국어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근대국어 다음 시대는 뭐겠어요? 현대국어가 되겠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를 가르게 되는 어떤 기준은 이건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이 1894년이에요. 아다시피 가보개혁은 그 이전에 전 근대적인 사회로부터 근대적인 사회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에도 커다란 변화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근대국어를 나누는 기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근대국어 시기는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로 이어져 내려가는 가교의 역할을, 가교는 다리란 뜻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현대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의 상당수가 바로 이 근대국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중세국어를 다시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놨거든요.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요 사이에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를 구분하는 이 시기에 나타난 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한글 창제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글 창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자, 언어라고 하는 건 말과 글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말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의 변화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를 변화야말로 우리 언어사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된 이후에 후기 중세국어에는 문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무더기로 우리에게 생산돼서 쌓이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기 중세국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부터 우리말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어사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하면서 가령 고려의 건국이라든가 임진왜란 가보게요. 이러한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국어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어의 역사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국어사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즉 언어의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즉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한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여러 가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언어의 변화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사를 나누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사의 시대 구분,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의 하나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고대국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